네, 저는 앞서 이제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국내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다 조금 좀 시민들의 좀 삶과 연결될 수 있는 서울시의 탄소 중립 정책, 특히 이제 지난해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들을 실천 나가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계획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보다 중요한 건 또 어떻게 실천하느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장애 요인 그리고 앞으로의 좀 이 장애 요인들을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갈 것인지 좀 후반부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서울시 온실가스 현황을 잠깐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앞서 이제 서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좀 10년째 좀 정체되어 있다고 했는데 2005년부터 보자면은 좀 꾸준히 국가 위에 이제 표시된 점선으로 표시된 게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인데 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서울시의 온실가스는 2005년 대비 한 7%, 2019년에 7% 정도 줄었고요. 아마 2020년 인벤토리로 지금 보자면은 한 10%가량 줄어든 상황입니다. 인벤토리에서 좀 특이할 상황은 이 간접 배출이라고 하는 열이나 전기에 의한 배출량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많은 전력화가 이루어지면서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이 전력에 의한 배출량이 좀 51.7%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부문별로 보자면 대부분 이제 에너지 부문이고 이 에너지 부문은 결국은 건물과 교통 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업 건물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교통이나 가정 부문은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리고 경제 수준, 경제 활동과의 관계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술 발전이 되면은 이 경제 발전과 온실가스 배출이 좀 탈동조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반면에 이 지역 RGDP라고 하는 지역 소득은 점차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온실가스 배출이 어떤 지역 경제를 위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기술 형태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은 대부분 이제 에너지원의 소비에서 나오는데 에너지원이 어떻게 소비되고 생산되고 가지고 오고 소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스냅샷입니다. 대부분 가정상업과 수송, 건물과 교통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고 있고요. 건물 부문은 가스와 전기가 50대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송 부문은 대부분 화석연료가 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 가정상업 부문에 이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이 좀 상업 부문으로 수속 부문으로 이제 인벤토리 상에 좀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건물 부문은 조금 줄어들고 수송 부문은 조금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0년 동안 에너지 전환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재생가능 에너지 현황을 좀 보면은 2021년 말 기준으로 해서 태양광이 한 350메가 정도 보급을 했고요. 특히 이제 미니 태양광 같은 경우 현황을 보면은 노원구의 미니 태양광 설치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좀 서울시의 이 태양광 보급에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연료전지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등이 보급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의미 있는 어떤 서울시의 전체 에너지 수급이나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의미 있는 좀 그 비중은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시의 온실가스를 얼마 정도 감축해야 되느냐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2020년 7월에 탄소 중립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국가보다 좀 앞서서 선언을 했고 2030년 40%, 2040년 70% 그리고 2050년에 탄소 중립 이렇게 좀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했고요. 이 계획은 그렇게 장기적인 전망을 가기 위해서 5년 동안에 어떤 일을 좀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사업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까지는 2005년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라는 일단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한 2026년까지 지금 한 4,600만 톤 정도로 배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제 2005년 대비 30% 감축을 위해서는 그 수준이 한 3,400만 톤 정도로 줄어야 되는데 그 차이만큼을 결국은 감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200만 톤 정도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1,200만 톤이라는 것 중에서 서울시가 관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용산의 군사 시설이라든지 산업 시설 이런 것들은 서울시의 어떤 권한 밖의 인벤토리라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좀 감축할 수 있는 영역은 한 1,000만 톤, 1,077만 톤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077만 톤을 앞으로 26년까지 감축하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어디에서 이 1,000만 톤을 감축할 수 있느냐? 일단은 서울시는 건물의 비중이 워낙에 큰 곳입니다. 다른 대도시 지역도 뭐 비슷하겠지만 건물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70%이기 때문에 건물에서 750만 톤 정도를 줄이고 그리고 교통에서 200만 톤, 에너지 생산을 통해서 100만 톤을 감축하고 그리고 이제 폐기물 같은 경우는 1,000톤이 늘어나는데 이건 이제 2026년에 이 생활 폐기물이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상당 부분 감축을 해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소각되는 양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직매립하는 것보다 소각 시에 배출량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한 1,000톤 정도 더 나오는 그런 좀 구성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문별로 이렇게 저희 감축 목표량을 세웠고 각각의 부문별로 어떤 정책을 통해서 어떤 지원을 통해서 이런 감축량을 달성할 것이냐를 좀 구체적으로 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건물 확산이 가장 뭐 중요한 일이겠고요. 그를 위해서는 일단 기존 건물을 리노베이션, 리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한데 서울시는 한 100만 호 정도를 2026년까지 리모델링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한 12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320만 톤, 오른쪽에 보이는 320만 톤은 뭐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라든지 다양한 정책 사업, 정책 제도를 통해서 한 300만 톤 정도를 줄이겠다. 이게 좀 불분명하긴 한데 서울시의 직접적인 지원 외에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런 300만 톤 정도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 44만 톤, 그리고 에너지 믹스 개선이 260만 톤인데요. 이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력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 그리드에서 오는 전력은 사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국가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전력 부문에 전환 부문에 어떻게 에너지 믹스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서울시의 이 에너지 소비 전력 소비에 의해서 배출되는 양이 정해지기 때문에 국가의 에너지 그 전력원의 믹스를 좀 가정을 해서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이 되면은 260만 톤 정도는 이렇게 감축될 것이다라고 좀 가정을 하고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수송 부문은 뭐 많은 부분 친환경 차량 보급이 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수요 관리, 교통 분야에 뭐 주차장에 대한 요금 인상이라든지 마일리지 제공이라든지 이런 수요 관리를 통해서 절반 정도를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 에너지 생산은 뭐 기존에는 이제 태양광 위주로 상당히 큰 성과를 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유휴부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연료전지라든지 미활용 에너지, 주로 이제 수열 에너지, 지열과 같은 수열 에너지 등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폐기물이나 공원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기후 예산제라고 해서 서울시가 77개 이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있는데 서울시의 예산 가운데 좀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있을까? 그래서 그 예산 항목에 대한 기후 영향을 평가하고 그 온실가스 감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어떤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서울시는 국가보다 좀 일찍 2021년부터 시행을 하고 지금 3년째 준비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서울시의 현황과 앞으로의 이제 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좀 말씀드렸고 사실은 계획은 이렇게 말해놨는데 어떻게 실행하느냐는 굉장히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좀 분야별로 어떤 좀 장애 요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 건물, 그러니까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제로 에너지 건물을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기존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서울시가 3,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좀 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 어떤 캡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올해까지 기존에 이제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발적인 어떤 온실가스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유형별로 건물 유형별로 이런 온실가스 최대 허용량을 정한 다음에 그 적정 페널티라든지 이런 수준을 정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 에너지 성능 인증 제도가 아직은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좀 의무화해서 서울시의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이 어떠한가를 이게 이제 어떤 매매한다거나 어떤 렌트할 때 이 성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서 건물의 가격이나 렌트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 인프라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 조직의 문제인데요. 지금은 이제 기존 건물에 대해서 돈이 있으니까 여기서 융자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라. 우리가 제로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는 잘 안 되는 사업 방식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코로나 전에 양적 확대 이렇게 됐을 때 거의 제로 금리가 되어서 이 금리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대출을 하는 방식이 사실 큰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서울시가 한 12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약간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증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뭐 그것도 그거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BRP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중간 조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역 자치구에서 굉장히 할 수 있는 어떤 사업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융자 중심의 어떤 사업 방식보다는 어떤 사업을 지역 내에서 어떤 마을 내에서 기획해서 어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사업화하는 어떤 방식, 새로운 BRP 사업 방식이 지자체에서 서울시와 함께 좀 같이 할 수 있는 좀 모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제 내연기관도 2035년까지 뭐 판매 금지하겠다라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부의 지원금 매칭해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뭐 그것과 별개로 대중교통이나 어떤 PM, 전기 자전거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좀 병행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전기 자전거가 뭐 근거리 이동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수단일 것 같은데 뭐 몇몇 지자체, 자치구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는 이런 전기 자전거에 지원금을 주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자치구에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녹색교통구역도 지금 이제 한양 도성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강남이나 여의도로 확대하고 그 대상도 지금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3등급을 빨리 진행시켜서 좀 의미 있는 좀 감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어떤 히트 펌프의 확대, 이를 통한 어떤 분산 에너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또 중요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뭐 안타깝게도 지금 미니 태양광이라든지 건물용 태양광에 대한 지원이 좀 안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BIPB 같은 좀 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도 이 태양광이 쉽게 설치될 수 있는 디자인 지침을 좀 마련해서 뭐 굳이 드릴링 해가지고 구멍을 안 뚫더라도 쉽게 플러그인 방식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 디자인 지침,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저희가 조금 좀 상황은 틀리지만 이 열 에너지를 전기화하는 힛펌프를 이용한 전기화 전략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독일과 같이 전력이 47%가 재생에너지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맞는 예이지만 아직은 우리는 뭐 7%, 6%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스 보일러, 가스 중심의 히팅 시스템을 전력화하는 방식, 그리고 힙펌프라고 하는 굉장히 효율이 좋은 방식을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이에 대한 지원이 향후에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료전지는 논란이 좀 많습니다. 이게 발전용과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 재생 전기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될 수 있다면 건물형에서는 열병합 발전, 소규모 열병합 발전으로 진행돼 보고 그것이 좀 사업성이 있으면 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연료전지 활용 방안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가서요. 근데 이제 지역 차원에서 이런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탄소 중립을 얘기할 때 지역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지역 중심의 지역 주도의 탄소 중립은 국가가 먼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국장님도 오셨는데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도구, 이 옵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권한 강화의 측면이 하나 있고,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건물에 대한 관리 권한을 좀 넘겨달라.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정도 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이제 산업부와 MOU를 체결하면서 3,000m 제곱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서울시가 관리 권한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지자체에서의 건물과 교통,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권한 강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의 제도 개선도 특히 이제 낮은 전력 요금, 에너지 요금 이런 것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소비자의 어떤 복지 이런 문제에서 좀 걸림돌이 되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서 실질적인 에너지 효율이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분권도 좀 필요한데요. 재정분권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지원금 형태로 단위 중앙정부의 어떤 부처에서 지원금 형태로 제공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탄소 중립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어떤 포괄적 예산 지원 방식으로 전환되어야지 좀 지역 주도의 탄소 중립 정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예산 집행에 대한 조세에 대한 권한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지역이 함께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모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구 그린 모델링 센터라든지 자치구의 공공태양광 부지 확보, 그리고 미니 태양광 어떤 확대, 그리고 근거리에 요즘 코펜하겐시의 좀 예인데요. 자전거 도로를 많이 조금 만들어 놓긴 했지만
여전히 단차의 문제도 있고 자전거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렇게 이제 풋스탠드라고 해가지고 뭐 기다릴 때 잠깐 서 있을 수 있는 시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대중교통과 이런 자전거 확대를 위해서는 좀 굉장히 좀 세심한 좀 정책인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여기가 마지막인가요? 네. 여기까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